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양대에서 ESG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지속가능성 채권 동향과 현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제 공부해서 제가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한양대학교 강영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그 목차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지속가능성 채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녹색 채권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지속가능 연계 채권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번하고 2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 그 지속가능 연계 채권에 대한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성 채권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어떤 내용에 대한 건지. 일단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ESG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성 채권의 발행도 대폭 증가하였죠. 어, 발행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기업 가치 상승을 도모하며 발생 채권의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조달 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지속가능성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채권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ESG 채권은 환경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환경 쪽이랑 사회적 채권 이 두 가지입니다. 지배구조 쪽보다는 환경, 사회, 그다음에 그 두 가지로 혼합한 형태. 말씀드린 바대로 환경 쪽은 녹색 채권, 그다음에 사회 쪽은 사회적 채권, 두 개 혼합한 형태가 지속 가능 채권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채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ESG 채권 쪽은요,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정의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발행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회 등이 통일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협회 중에 하나가 ICMA라고 불리는 국제자본시장협회입니다. 이쪽에서는 우리 말씀드렸던 녹색 채권과 사회적 채권,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지속가능 채권에 대한 어떤 원칙 또는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녹색 채권 같은 경우는 녹색 채권 발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조달된 자금이 기후변화 또는 천연자원의 보존, 생물 다양성 이런 등등의 환경 목적의 프로젝트에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녹색 채권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지속 가능 연계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애초에 그 KPI를 설정하고 그 KPI에 기반한 지속 가능 성과 목표치라는 걸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성을 못하게 되면 그거에 좀 페널티가 붙어서 금리 상향을 부과받는 형식입니다. 제가 이게 써놓은 대로. 하지만 장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자금 조달에 대한 용도가 100% 이게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ESG 관련된 활동을 하는 회사라면 그게 반드시 ESG 관련 그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 SLB를 발행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속가능성 채권은 이제 최근에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해 왔는데, 최근 5년 사이에 채권 발행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도 이제 기후 관련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다는 그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채권 누적 발행량의 절반 이상이 녹색 채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녹색 채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지속 가능 연계 채권의 그 비약적인 성장이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지금 SLB 발행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이제 2020년에서 21년 1년 사이에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어, 참고로 이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드릴 말씀 중에 그 녹색 채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녹색 채권 케이스 스터디를 아람코하고 네옴시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아람코라는 회사는 다 아실 텐데 사우디가 100% 지분을 소유한 국영기업입니다. 근데 기업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매출 400조에 자산 총액이 2,700조, 직원 수가 6만 7천 명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을 이기고 1위에 올라간 바가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아람코한테는 굉장한 좀 이익이 더 수혜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람코 같은 경우는 정유사다 보니까 그 이제 ESG 쪽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어떤 그런 쪽과는 조금 그런 쪽에 우려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속하는 회사다 보니 예전부터 순환경제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으로 굉장히 많은 그 투자를 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여기 밑에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가져와 봤는데 이게 2020년에 순환경제 태스크포스라는 걸 구성해서 세계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7가지 핵심 원칙들을 도출해낸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탄소 포집 저장, 온실가스 배출, 그러니까 감축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왔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약간 약점이 뭔지는 알고 준비했던 거죠, 미리부터. 근데 이 회사가 이 네옴시티라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2017년도에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ESG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네옴시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트로제나라고 하는 산악 쪽의 관광단지, 더 라인이라고 하는 자급자족형 직선도시, 그다음에 옥사곤이라고 하는 해상 부유식 첨단 산업단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좀 비현실적으로 너무 컨셉이 너무 어 진짜 너무 좋아서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더 라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홍해 해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막지대를 향해서 산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이게 500m 노층 높이 건물의 그 두 개의 어떤 그 두 개의 그 어떤 벽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벽 사이가 200m 폭입니다. 그 사이에 도시가 구성되고 총 길이가요 170km입니다. 이건 좀 비현실적이죠, 약간. 근데 이게 그 이 안에다가 뭐 사무실, 상점, 병원 이 등등을 적절하게 배치해 가지고 그다음에 수직뿐이 아니고 수평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도 만들어 가지고 전혀 문제 없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옥사곤인데요. 옥사곤은 이게 세계 최대의 부유식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친환경이어 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제 나머지는 자연 환경의 95%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새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살릴 건 살린다는 얘기로 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트로제나입니다. 트로제나인데 이거는 산악 쪽에 만들어 놓은 관광단지인데요. 이쪽이 사우디 일반 지역보다는 최소한 10도 이상 온도가 낮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019년도에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여기를 선정이 지금 된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얘가 아무리 10도에서 낮다 그래도 눈이 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래서 녹색 채권에 대한 발행 현안을 제가 준비했는데 얼마 전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녹색 채권으로 3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근데 조달한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게 뭐였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네온 프로젝트입니다. 이 네온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녹색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여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채권은 그 목적이 분명히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의 목적 녹색 채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그린워싱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 뇌옴시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적 폐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일단 환경 보존의 일환으로 이제 비닐 사용량을 줄이자는 슬로건은 여러분 보셨을 텐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비닐 사용량을 줄이면서 종이봉투를 사용한다? 이거는 또 다른 대체가 돼서 완벽하게 이게 대체가 되면 괜찮은데 또 종이봉투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벌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산림 파괴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재생 가능한 투입의 한계라고 부른다는 건데요. 네옴시티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환경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고려해 보았느냐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것이야말로 정말 재생 가능한 투입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라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게 170km로 500m 높이로 이게 쭉 이어지는 건데 여기를 관통을 이렇게 해 버리면 새들한테도 이렇게 충돌 위험성도 존재하겠지만 이게 왜 육상으로 이동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길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170km를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다가 이제 그 엄청난 많은 위험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생태계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게 사우디는 건조한 국가니까 이게 생활 용수를 이렇게 담수화 플랜트를 통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다시 화석 연료를 가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걸로 가기에는 굉장히 요원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또 부산물인 화학 성분이 포함된 농축수가 버려지는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 더 라인 내에는 이제 기압차가 좀 상당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부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연돌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걸 줄여 주려면 별도의 공기 순환 조절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 이러려면 또 과도한 에너지가 또 들어간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 트로제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산악지대를 사용해서 초대형 관광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려면요. 여기 눈이 안 오기 때문에 인공 눈을 갖다가 채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선수들조차도 "여기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권 사회적 이슈인데요. 이 네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제 분명히 어떤 그 지역의 인원들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원주민들. 근데 여기 그 황량한 지역 속에 살던 원주민들을 내쫓아야 이걸 지을 텐데 내쫓으려고 하니 이제 반발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그걸 밀어버리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래서 인권 운동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여기 원주민들이 후아이 타투족인데요. 이 후아이 타투족이 적절한 보상도 없이 강제로 이주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그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명령에 불복한 후아이 타투족 일원이 어떤 총격에 피살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부정민 2명이 50년형에 처해지거나 또 3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이게 엄청난 인권 이슈에 좀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여기가 그 좁고 긴 형태니까 햇빛이 건물 안쪽까지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힘들다고 합니다. 건축가 유현준 님께서 얘기하신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일조량이. 그러려면 이제 위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위화감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위에 이제 일조량을 좀이라도 받기 위해서 위쪽을 선호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또 빈부격차가 또 발생한다는 거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또 그러다 보면은 밑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이제 빈부격차 뿐이 아니고 이게 거의 슬럼화가 된다는 겁니다, 저층은. 어 이런 문제 외에도 그냥 좀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음식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안에 뭐 수경 재배나 에어로팜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어 식물을 재 식물을 재배하고 공급하는 수경 재배 같은 경우는 완공 시기까지 이건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이게 밥만 식물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동물 그 단백질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를 먹으려면 동물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200m 폭 안에다가 소나 돼지를 키워야 되는데 환기 문제도 있고 또 전염병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마스다르 시티라고 해서 아부다비 쪽에 이제 비슷한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사막의 모래먼지 때문에 그 태양광 효율이 막 떨어져 가지고 처음에 했던 거대로 제대로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건데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녹색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거를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녹색 채권이 정당한 쪽에 쓰이는 자금을 담보로 한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또 느낀 또 하나의 문제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또 하나 어떤 생각이 뭐였냐면 지난번에 정부하고 민간 기업 22개사가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우디로 갔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원팀 코리아 수주 총력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정말 그 수주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비장함까지 이제 흐르는데요. 근데 이게 어 제가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수주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 지속 가능 보고서나 이 훌륭한 ESG 평가를 받는 기업들입니다. 이분들이 지속 가능 보고서 앞 표지에 진정으로 인간과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늘 있는데요. 이런 문구를 넣을 수 있는 넣으시는 만큼의 훌륭한 그런 기업들께서 그 네옴시티에 들어갈 때 있어서요. 어떤 환경적, 인권적, 사회적 영향,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을 한 번쯤 고려해 보셨을까라는 건데, 물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속 가능 보고서의 첫머리에 쓰이는 그 문장들이 조금 무색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마무리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이제 다음 SLB 채권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SLB 채권은 좀 사례도 좀 많고요. 내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또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